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괜히 제 나이대 사람들한테는 혹은 저보다 더 연배가 위이신 분들한테는 워낙에 그 유명한 유행가 가사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면 왠지 좀 쓸쓸하고요. 옛날 첫사랑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영상을 켠 것은 사실 매번 하나의 이벤트 소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영상 찍는 거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시장에 큰 어떤 영향을 줄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틈틈이 제가 지금 스크랩하고 기록해가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10월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 또 짧게 같이 여러분들과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나온 거는 그 미국 재무부의 다음 4분기 국채 발행량을 얼마나 할 거냐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본 중앙은행의 또 한 번의 또 다른 금리 정책 회의가 있었죠. 일단 그 미국 국채 그 옐런 재무부가 미국에서 발표한 거는 일단 기본 원칙이 나왔지만, 그것의 이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틀 더 있다가 11월 1일에 내일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다 나오면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낮에 나온 제가 어쩌면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지 몰라도, 그냥 일본만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에서 사실은 가장 밑에서 큰 역할을 해줄, 큰 배가 항해하는데 커다란 키잡이 역할을 해줄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저번 주말에 만든 영상에서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 닌자 같은 정말 깜짝 묘수를 그때그때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묘수를 선보이면서 이 기축통화의 패권 전쟁에서 일본만의 어떤 그 복잡한 옵션을 다 만족시키면서 미국을 밀어주는 그런 깜짝 쇼를 이번에는 또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7월 말에 예전에 그 일본 BOJ 금리정책 결정 회의에서 그 나온 것 모두 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제가 로얄티 줘야 된다고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이런 방법을 만약에 똑같이 써먹게 되면 우에다한테 로열티 줘야 된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히 절묘한 방법이었다 제가 극찬을 했었죠 그때.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됐는가 한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안에서 어떤 그 의도가 있고 어떤 숨은 계획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어떤 쪽으로 키를 잡았는가를 우리끼리 한번 딱 짚어보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또 분기 반기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변수가 와도 일단은 이런 쪽으로 밀고 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짚어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어떤 반향이 나오냐는, 그래서 이것이 충분치 못하다 하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일본으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최대한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가를 같이 한번 짚어보죠.
오늘 10월 31일 정오에 낮에 원래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발표가 하게 돼 있었죠. 결국은 봤더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한을 그 전까지는 1%까지는 어떻게든 뭐 허용해 주겠다 하더니 이번엔 1%더 넘어서도 초과해서 허용하겠다라고 12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10년물 금리의 상단 캡을 1.0이 아니라 1.0 위로 더 올려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장기채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걸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일본의 뭐 시중금리, 대출금리 모든 돈을 빌리는 금리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시중의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입니다. 그런데 계속 일본에서 얘기하기는 금리 완화 정책, 제로 금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금리 완화다라고 우기죠. 고집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맨 큰 전제가 되는 그거를 뭐 일본 단기물 금리를 마이너스 1%로 그대로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금리 완화 정책, 제로 금리 정책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장기채 금리가 지금 10년물에 대해서 너무 막 정부가 그동안 많은 국채 매입을 하면서 억지로 국채 금리를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미 그거 말고 다른 단기채, 장기채 그 외의 것은 이미 다 위로 올라가 있는데 너무 왜곡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맞추는 거다. 부작용을 돌리기 위해 너무 큰 부작용이 이러면은 시중에 왜곡돼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지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거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저번 그 잭슨홀 미팅 이후로 파월도 어느 정도 좀 이거 위에다가 이거 참 절묘한 방법을 기가 막힌 어떤 이런 꼼수를 생각했는데 해가지고 파월도 은근히 그때부터 도용을 했어요. 로열티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미국의 장기채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텀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그동안 못 오른 게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자, 어쨌든 너무 깊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은행은 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이번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18개월인가 지금? 18개월 거의 19개월 1년 6개월 넘게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가 물가가 너무 그동안 일본은 저성장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가 막 오르는 것 같아도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오래 관찰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의 물가 상승률로 그대로 고정되고 유지되는가 봐야만 그때서야 우리는 금리를 정책을 돌려서 긴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제로 금리를 포기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2% 넘어서 3%에 가까운 물가가 계속 유지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니야 이러다가 금방 세계가 경제가 침체로 빠질면서 또 이제 물가가 쭉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제로금리 유지하면서 1년 반으로는 안심 못해 하고 계속 지켜보는 똥꼬집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유연하게 하면 됩니다. 일단 금리가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 이상으로 계속 1년 동안 유지되면 금리 올리면 돼요. 그 물가 잡고 그러다가 물가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제로금리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모든 중앙은행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1, 2년 동안. 근데 일본만 말도 안 되는 똥꼬집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런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 뭐 경제계 쪽에서 이렇게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그대로 옮겨다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러운 거고 그 밑에 숨은 기저 움직임은 이제 저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일본이 이번에는 지금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잠깐 일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으로 올라오는 것 같지만 언제 이게 2% 밑으로 뚝뚝 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제로금리 포기 못해 말을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지금 석 달, 두 달밖에 안 남은 금년과 내년 상반기까지 대충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겠다는 예상치를 대폭 상향해 버렸습니다. PCE 근원 물가 수정치를.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들도 더 이상 2% 어쩌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3% 이상으로 물가가 빵빵 계속 유지되고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자기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더구나 지금의 이제 전쟁, 두 가지 전쟁의 여파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니까요. 인플레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얘기는 뭡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금년에 남은 두 달과 내년 상반기에는 자신들이 지금껏 고집해온 물가가 이러다 금방 침체돼야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어 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긴축으로 돌아서고 지금 제로금리 정책에서 빠져나와야겠죠. 출구 전략을 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다 시장에 암묵적으로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도 눈치 빠른 애들은 결국 일본은행도 드디어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에 근원 물가를 대폭 상향해서 수정했다. 결국 얘네들도 빠져나오겠구나. 완전한 긴축으로 점점 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제로금리다 어쩌다 말은 하지만 이미 7월 달에 10년물 장기금리의 그 상단을 0.5에서 1.0으로 대폭 올렸고 실제로 석 달 동안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요거 지금 제가 그어놨죠? 이 세로로 그은 선이 저번 그 석 달 전에 7월 말에 그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항상 여기 0.5 상단에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게 국제시장에 언제든 무한 매입하는 그런 개입을 해서 막아내겠다 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언제든 막아내고 싶을 때 막고 뭐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1.0까지는 올려보내줄 수 있어 하고 상단을 딱 고정을 위로 이만큼 올렸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정확한 비슷한 이 45도 기울기로 쭉 올라왔네요. 이런 움직임이 뭡니까? 결국은 말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결국 지난 석 달 동안 금리를 계속 올려왔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더 올렸으면 그에 맞춰서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계속 지금처럼 시간이 갈수록 계속 더 올리면서 결국은 제로금리에서 탈출하고 긴축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 공식적인 거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YCC 정책을 폐지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YCC 정책이라는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이겁니다. 즉 국채 금리가 이렇게 이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커브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게 싫어 하고는 국제시장에 개입을 해서 무한 채권 매입을 하면서 주가 조작하듯이 딱 금리를 고정시키면서 하겠다는 그게 지금 커브를 컨트롤한다는 거거든요.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근데 요거를 뭡니까?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 YCC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만약에 내년 언젠가 내년 상반기나 그런 때 일본 중앙은행이 선언을 한다면 그때는 이게 얼마든지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지들끼리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놔두지 이제 정부는 개입 안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아마 실제적으로 일본은 완전히 제로금리에서 탈출했다. 이제는 아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 될 겁니다. 자, 이게 12시에 나왔던 12시 이후에 나왔던 속보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정오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딱 발표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정책 발표 소상히 하면서 질문도 받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그로부터 3시간 뒤에 3시 반인가 오후 3시 반인가 열렸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있었던 그 미국의 4분기 국채 발행화된 계획도 기본 틀만 딱 발표했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책 설명이나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지금 내일
내일 발표될 예정이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일단 이게 12시에 나온 기사입니다. 즉 다시 한번 일드 커브 컨트롤 YCC 금리의 상단을 봉인 해제했죠. 즉 저번에 예전에는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우에다 그 전에 있던 총재가 여기서 여기로 올린다 했는데 그 사람은 거의 이런 벽돌식으로 올렸죠. 지금까지는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장이 이런 쪽으로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든 뭐 YCC 커브 조정을 하든 간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그러면은 드디어 니들이 못 참고 왜냐하면 일본이 이걸 제일 늦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 올려갖고 먹고 싶은 이 변동에 돈을 걸고 먹고 싶은 국제적인 투기 세력들이 옳다고 나하고 달라드니까 요거 막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요거 막느라고 일본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또 소비를 했습니다. 허비를. 그때 이제 그거를 교훈 삼아서 하지만 동시에 7월 말부터 있는 카미카제 태풍에서는 어떻게든 경쟁국들을 본격적으로 죽이는 기축통화 전쟁에서 미국 국채 금리를 동결을 해도 계속 국채 금리를 위로 장기채 금리를 쳐올려서 시중 대출 금리를 모든 채권 금리를 올려버리고 달러 강세도 받쳐주는 그런 필살기를 이미 상반기부터 우에다가 되면서부터 서로 정치적으로 어떤 기시다와 이제 그 미국 간의 그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은밀한 딜이 오가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일본이 이번 작전을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주게 된다.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스파이처럼 짚어왔었죠.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그런 움직임 보고 조심하자. 이거 이제 진짜 확실히 나온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브릭스 회의 결과 보고 그 이후에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여름 태풍이 될 것 같다. 조심하자. 카미카제 그 옛날 일본 신풍에 빗대서 카미카제와 디아블로에서 작년부터 글을 썼고요. 금년 여름 조심하자 했고 실제 지금 태풍이 날라오고 태풍이 이렇게 헥토파스칼 높아지면서 지금 비구위한 헝다 날아가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 대충 큰 흐름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혹시 또 까먹으신 분들 계실까 봐서 이렇게 안 해도 될 얘기 한 번씩 더 하면 어떤가요? 이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짜증나시나요? 아유 저 영감탱이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그러려나? 아니면 나 맨날 열심히 듣는데도 잘 100%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이해가 99% 된다 하시려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요즘 세상 트렌드를 보면 지금 제가 하는 건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은 이제 아직 1.0 가지는 않았죠. 아직 1.0 도달하지는 않고 한 0.85 막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 전날. 그런데 미리부터 또 열어놓죠. 지금 굉장히 빨리 앞서간다는 게 이제 아시겠죠. 1.0까지 가가지고 1.0에서 계속 막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이제 또 올려줘 볼까? 그게 아니라 이미 1.0 이제 못 올라가고 0.85 수준에 있었는데 미리부터 마중 나와서 더 올려줄게 위로 하는 거죠. 계속 띄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1.0 뚜껑도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1.25까지 갈까요? 이번에는 1.5까지 갈까요? 자, 여기서 이번에 그 우에다의 절묘한 꼼수가 나온 겁니다. 오늘 제가 소제목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콩을 받으면 이걸로 콩밥을 만드나? 일단 받고는 있는데 11월의 시작인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에다 공원에서 귀뚜라미 소리 울리는 뭐 일본에 가면 옛날 우에다 성이라고 옛날 고성인데 그 성터에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벚꽃 명소라고 하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에다시 공원에서 어떤 또 절묘한 수를 했는지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YCC 금리의 상단을 봉인 해제했고요. 1%에서 사실상은 또 한 번의 긴축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아직도 금리 완화를 유지해야 된다. 참을성을 가지고 우리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1로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딱 못 받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중에 실제 일어나는 금리의 효과
결국은 엔캐리를 자극해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일본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러면서 또 한 번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1% 위로 더 열어놨고요. 이미 일본 중앙은행의 목표였던 연 2% 물가 상승을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18개월 넘게 뛰어넘은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의 물가 예상치 근원 CPI를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도까지 3.0 이상의 높은 물가가 되니까 횟수로만 따지면 작년, 금년, 내년까지 3년 동안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2%가 아니라 2%를 훨씬 뛰어넘는 3% 수준대의 물가 상승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출구 전략으로 뛰쳐나와야겠죠. 결국 갈수록 긴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출구 전략 신호를 계속 자기들도 아닌데 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면 뭐 아무리 삼룡이라도 눈치채야죠. BOJ가 올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올해는 0.4% 내년에는 무려 0.9%로 각각 높이면서 3년 연속 3% 근접하면서 자기들의 BOJ의 목표를 상회함을 자기들도 인정했다. 수입 물가 상승 등 소비자 가격 반영 예상보다 크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힘들어하고 수입 물가 때문에 하면은 긴축을 하든지 해야 되죠. 절대 안 하죠. 계속 완화하면서 자기들 경제 희생하면서 국민들 희생시키면서 보다 더 큰 나라의 미래를 보고 미국과 딜을 건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미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슬쩍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 재무성 관계자 또 뭐 단학과 손학과 다 나와가지고 틈틈이 나와서 또 뭐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에서 꾸준히 밑밥을 던졌습니다. 다음번 10월 말 회의에서는 또 한 번 금리 위에 상당 기준을 올릴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심지어 뭐 1.5까지 올린다는 말도 있어. 수근수근. 다 어디선가 사주 받고 나온 얘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미리 시장에 큰 충격이 없고 채권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 쏠림이 없도록, 그래서 일본 재무성과 중앙은행의 충격이 덜 가도록 미리부터 밑밥 뿌리는 겁니다. 예, 기대치를 높여놓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결정적으로 오늘 12시 발표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요, 이미 또 한 차례 일본 언론에서 이번 금리정책 발표에서는 YCC 상단 조정할 것이다 라고, 바로 저번 7월 달에도 그런 정보를 미리 흘렸던 니혼게이자 신문, 니케이 그런 데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즉 그 월가에 닉 티미라우스 기자 있죠. 걔가 이제 파월의 이쁨을 받고 연준의 이쁨을 받으면서 어떻게 정부원처럼, 형사의 정부원처럼 연준이 어떤 식으로 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자기가 아는 척하고 하면 은근히 다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지적했었죠, 이것도. 역시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월가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 같은 뿌락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언론통들의 역할은 결국은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를 스무드하게 진행시키면서 미리 시장을 준비시키면서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이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올린다. 다들 예상하고 있던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12시에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 디테일한 면을 봐야죠, 우리가. 즉 어디 이번에는 또 어떤 묘기를 보여줄 건가, 위에다가 그걸 봐야죠. 실제로 금리 발표는 제가 이제 오늘 낮에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봤는데요. 오늘 정오였지만 이미 아침 8시 반부터 아까 그 언론에서 은근히 이렇게 밑밥을 뿌리면서 거의 올려 뭐 미리 사전 정보가 유출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거기에 반응을 해서 급상승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정말 그랬나 볼까요? 일본 10년물 금리인데요. 1시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어땠나? 여기 보시면 딱 0.88% 수준에서 고만고만하게 지금 어제부터 24시간 내내 유지가 되는데, 정확히 오늘 아침 8시부터 5분 봉으로 보면 더 정확히 나오죠. 5분 봉으로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빵 뜹니다. 갭으로 보이시죠?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떠요. 왜냐하면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 뭐 그런 데서 이미 소식이 흘러나왔어. 저 자식 은근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저처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저놈이 얘기하는 거는 저기 일본 중앙은행에서 제 뿌락친데 저기다 정보 흘리는 건데 사전 정보 유출 은근히 하는 건데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금리 상단 조정한다 그런 얘기가 몇 달 전부터 간간히 나왔는데 바로 당일날 아침에 나와버리니까 이거 오르는 거구나. 바로 이제 오른다에 배팅하면서 빡 뛴 거죠. 이미 12시 발표되기 전에 아침 8시 40분부터 떴다는 겁니다.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자,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미국과 유럽 등은 요즘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물가 수치 탓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고 유럽도 이번에 동결했죠. 미국도 지금까지 한 두어 번 동결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통계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하는 동결 관망 모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오직 일본만이 꾸준히 여름부터 겉으로는 자기들은 금리 완화 유지라고 하지만 갑자기 YCC 상단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침 미국이 계속되는 국채 발행량 증가 바로 이것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전 세계에 미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주던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큰 자본시장에 침투해 있던 일본의 엔화가 워낙 일본이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싸게 돈 빌리고 와서 이쪽에서 돈 장사하던 그런 투자 자금이 이제 다시 일본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겠구나 하는 엔캐리의 공포, 와타나베 부인의 기환이죠. 그런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미 국채의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바로 7월 말에 그 정책 발표 이후로 8월 초부터 연준의 금리 동결과 상관없이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슬금슬금 4%로 지금 5%까지 떠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건 실제적으로 일본이죠. 저랑 같이 쭉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얘기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건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는 뭐 없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석 달 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요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없을까요? 이제 아무리 둔감해도 좀 볼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돈의 생명주기, 통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축통화가 어떤 시스템이고 근본유지를 벗어난 지금이 어떤 그 허상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미국과 유럽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아주 몇백 년 동안 잡아온 이 자본 세력이 그 중에 가장 근간은 유대인 세력이었겠죠. 예. 걔네들이 이 좋은 자기들만 아는 이 비밀을 자기들만 아는 어떻게 하면 시장의 불공평한 그 가장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알리기 싫어서 모든 경제 이론이나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몇십 년에 걸쳐서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다른 식으로 해석되는 쪽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를 속여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제를 봐야겠다는 어떤 시도 자체를 못해요. 예전에도 제가 그 10월 말이 밤이 되니까 또 센치해져서 헛소리 또 많아지죠. 진짜 참.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제가 몇 번 비유를 했었죠. 그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다 그 환경 오염을 피해서 새로운 행성으로 지금 저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행성으로 우리가 이주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항성 간 운행이 운행 그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항성 간 운행법이 필요한데 그 과학자가 자기가 그 연구한 이론이 있어갖고 아인슈타인의 뭐 E는 MC 제곱처럼 그런 이론이 있어가지고 공식이 있어서 이거 조금만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걸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줘갖고 희망 고문을 시키잖아요. 근데 죽을 때 이제 고백하죠. 사실은 그 공식 자체가 틀렸다. 그럼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 너희가 희망을 버리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그랬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맨 처음에 전제가 되는 공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요새도 보면은 중국이 뭐 미국채를 지금 팔아제껴서 미국을 흔든다. 심심하면 그 얘기 나오죠. 그게 언제마다 나오냐면요. 가만히 보면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려고 할 때 지금처럼 그래서 조금 경제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이거 가만 보니까 또 미국이 자기 좋으려고 장난치면서 전 세계를 힘들게 하네.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럴 때는 꼭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사실은 중국이 또 미국과 경쟁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다 보니 은근히 중국 탓으로 이렇게 이미지 지금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중국은 지금 미국제 팔면서 예전에 샀던 거에 반값에 헐값에 팔면서 배가 굉장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해석하고 또 그 다음은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모른다.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꼭 나오는 기사가 아무 이자도 주지 않고 투자할 그런 대상이 못 되는데 금보단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런 얘기들 또 나오고 항상 그러죠. 자,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경계해왔던 일명 카미카제 태풍의 움직임이었고요. 세계 채권 시장에서 이걸로 인해서 신용 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필살기라고 우리가 예상해온 바였죠. 그리고 실제 8월 초부터 이 움직임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4%대 위에 새로운 레벨로 진화하였고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끌어오던 홍다가 지금 요새 소식 들으셨나요? 사실상의 청산 수순으로 이번 주에 내몰렸고요. 중국 비구 위안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했지만 저번 주에 사실상의 디폴트가 났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새우등 터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 힘들어하는 건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거고요. 약육 강식의 세계니까요. 월가에서도 비로소 제가 엊그제 어떤 뉴스나 발표를 하나 슬쩍 봤는데 귀찮아서 그걸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기를 지나고 보니까 이미 8월 초부터 진행된 석 달간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변화, 즉 4%에서 5%까지 1% 상승했죠. 이것이 실제 시중에서 시중금리, 담보금리, 대출금리, 회사채 금리 등에 다 올리게 만든 그 영향을 보니까 그 효과가 거의 연준에 놀라지 마십시오. 75bp 금리 인상과 맞먹는 효과더라. 75bp면은 그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베이비 스텝이 0.25% 올리는 거고 빅 스텝이 0.5% 올리는 거죠. 0.75가 작년에 했던 자이언트 스텝이죠. 근데 그것과 맞먹는 효과를 냈더라. 지금 그렇게 분석하는 월가의 분석 노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8, 90 석 달 동안 75비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을 3번 연속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정도로 큰 효과입니다. 얼마나 이 카미카제 태풍의 이 필살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지금 겉으로는 경제지표가 뜨겁다 어쩌다 하는데요. 지금 숨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뉴스 한번 쭉 보세요. 지금 나와 내 주변 이웃은 괜찮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지금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죠. 다른 나라들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쌀은 자급자족인데 쌀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 지금 최근 2, 3년 사이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지금 갑작스럽게 영양실조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그런 거에 대한 기사도 계속 스크랩하면서 살피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정말 없는 나라 사람들 지금 지옥입니다. 최근 1, 2년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과 또 일본이 카미카제 태풍 올리는 최근 또 석 달 사이가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지옥이 됩니다. 수많은 이 빚으로 금융 노예가 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자가 되고 범죄자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예전처럼 좋은 사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상반기 영상들에서도 제가 비록 금리가 일시 동결되는 것 같아도 이미 시중에서는 QT가 물밑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금리 제가 한 4월쯤에 그랬죠. 이번에 금리 동결한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시중에서는 QT가 물밑 진행되고 있고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시중에서는 자율적으로 대출 조이기가 진행되면서 실제로는 0.5%, 0.5%, 1%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그때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지적했었죠? 그런데 시장은 못 모르고 좋아한다. 금리 동결했다고. 그것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최근 석 달 사이에는 무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월가에서 나온 분석 노트를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 금리 인상한 것과 똑같은 지금 시중에 그런 유동성이 조여지는 효과가 났다.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이니까 금년 초에는 다들 희망에 부풀었었죠. 전 세계가. 코로나 드디어 끝났다. 막판에 지긋지긋한 오미크론이 덮쳤지만 오미크론에서 뭐 별거 아니래더라 하고 개방해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금년 초에 중국도 그러고 또 오미크론에서 완전 해방되고 드디어 전부 길거리로 몰려나와서 그동안 못 다닌 여행, 레저, 술집, 뽀뽀 다 하면서 새로운 보복 소비와 함께 기저효과를 갖춘 폭발적인 경제 재개방을 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할 거다. 금년 초 다들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런데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이제는 오직 무지막지한 재정을 계속 쏟아붓는 게 가능한 사기적인 기축통화국인 미국 말고는 모두 다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뭐 러시아 전쟁에 지금 엮여가지고 막 천연가스부터 해서 에너지부터 해서 뭐 난리다 했는데 의외로 작년에 잘 버티고 그리고 겨울에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 되면서 난방 대란 안 일어나고 하니까 슐츠 총리가 1, 2월에 나와가지고 막 믿어주십시오. 국제회의장 가가지고 독일이 다시 한번 유럽을 멱살 잡고 캐리하겠습니다. 그때 막 독일 상한가 치고 막 이제 독일 앞으로 경제 엄청나게 좋아진다 뭐 난리 설레발들 쳤죠. 오늘인가 어제 나온 기사에 나왔지만 독일은 바로 그 저번 달 9월인가 공식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힘들죠. 이렇게.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금리가 계속 미국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 때문에 바로 지난 3년 동안 어떻게든 살린다고 끌어왔던 헝다도 금년에 지금 일본의 카미카제 태풍 올리면서 터졌고 비구 위안도 결국 못 살리게 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카미카제 태풍의 필살기죠. 이처럼 지금 현재 금년 여름부터는 이 기축통화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필살기이자 가장 큰 역할을 사실은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혼자 다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작전을 따라가는데 일본이 여기서 고삐를 늦추고 쉴 리도 없죠. 즉 이번에 오늘 다시 1.0까지 지금 가지도 않고 0.8인데도 1.0 뚜껑도 열어놓을게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게 하고 정책 발표를 실제적으로는 금리 상단을 더 열어서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긴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열어놓을 거라는 거는 이런 기축통화 패권의 1년 동안의 흐름을 쭉 봤으면 이미 다들 99%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걸 모르면 예상 못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긴축 선회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금리를 올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나라 통화는 강해집니다.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돌아서게 돼 있는 겁니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위에 기사에서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갖고 온 기사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죠. 12시 땡 쳐서 나온 기사인데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을 이렇게 허용한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다시 이렇게 좁아지게 된다. 따라가게 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게 엔화에 가해진 하방 압력, 즉 일본 엔화가 약세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12시 정오 발표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종합적인 기사에서 딱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채권 금리를 올리면서 경쟁국들을 힘들게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국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엔화가 너무 강해져서 달러 강세를 훼손시켜도 안 되죠. 그걸 적절하게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우에다 씨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봤는데 7월 달에 절묘한 묘기를 바로 이렇게 부린 거 아닙니까? 기억들 하시죠? 이렇게. 이번엔 한 번에 올리지 말고 살살 올리자. 하지만 가용폭은 언제든 엿장수 맘대로 2배로 하겠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주 절묘한 방법이었죠. 즉 그 절묘하게 만족시켜야 될 옵션은 이거였죠. 미국 국채 금리를 자극해서 계속 떠올려서 경쟁국들을 어렵게 하도록 한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나 엔화가 지나치게 강세가 돼서 달러 강세는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동시에 국제 투기 세력한테
아,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무작정 금리를 오르도록 허용해 주겠구나. 그런 식으로 너무 뻔한 움직임을 예상시켜서 투기 세력이 달라들어서 일본 정부가 그거 막아내느라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잘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했는데 절묘하게 나온 방법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에 기사에서 본 것처럼 이번에도 저기 그 금리 상단을 1% 위로 올려가지고 더 긴축을 한데 나오면은, 그러면 드디어 지금부터는 엔화는 또 강세구나. 150엔이 끝이었구나. 이제부터는 엔화가 강세로 가겠네. 야, 엔화 사야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미 이번 발표 하루 전날부터요. 제가 보니까 150엔을 꽉 차서 오르던 달러엔 환율은 미리부터 흘려진 정보들 탓에 서서히 엔화 강세가 되면서 148엔까지 실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커피 한 잔 먹고 싶네. 이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오늘인데 어이구 이만큼 올랐네. 그새 낮에 봤을 때보다 더 올랐네요. 제가 뭐 좀 하고 왔더니 여기 보십시오. 예. 150엔 근처에서 잡고 막 150엔 위로 오른다 했는데 이번 저기 그 정책 금리 10월 말일에 이거는 다시 또 YCC 상단을 올리면서 긴축으로 돌아간다더라. 원래 긴축으로 돌아가면 그럼 드디어 엔화가 더 이상 약세가 아니라 이번에는 강세로 돌아가겠네. 모든 경제 논리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려오죠. 더 이상 엔화가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하고 150엔까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야 달러당 하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실제 발표를 그렇게 했죠. 금리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아까 그 기사에서 본 것처럼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더 떨어졌어야죠.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근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제가 낮에 또 여기 체크해놨죠. 여기 보십시오. 글자. 이것도 5분봉으로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뭐 140 저기 5분봉은 넘었고 한 시간봉으로 보자. 30분봉 있나?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전날부터 이번에 또 저기 금리 인상 또 할 것 같아. 일본이 그냥 편하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드디어 강세로 돌아설 것 같다고 이틀 전부터 뚝뚝 떨어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148엔까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12시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올라갑니다. 오히려 오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이때 빵 올라간 때가 언제입니까? 12시부터인데요. 5분봉으로 볼까요? 12시 20분부터 올라갑니다. 저 정책 나오고 나서 12시 정책 발표하고 나서 딱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오히려 올라갑니다. 또 시장의 예상이 틀렸죠?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정책 발표만 보면 엔화 약세로 지금 더 위로 지금 흐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때 한번 움직임을 봤는데 환율 시장에서 보내준 겁니다. 그 정책 결과가 딱 12시에 나오고 나서 그럼 엔화 강세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기서 큰 손이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사는 움직임을 딱 중지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상방이 붕 뜨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오라? 이거 이제 결국은 누군가가 은근히 환시장에서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던 포지션에서 이렇게 확 정반대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일본 정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은근히 일본 정부가 발표 그렇게 때리고는 급격하게 엔화 강세가 될까봐 일부러 살짝 발을 빼면서 150엔까지 쳐 올려준 겁니다. 1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보고 이제 환시장의 투기 세력들은 야, 정책 발표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150엔에 딱 붙어서 다시 더 올랐네. 2, 3일 전보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방향을 새로 위로 보게 되죠. 저기 10월 31일 오후 12시 25분부터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그 전날부터 안정세를 취하던 달러엔 환율은 당일 정오의 정책 발표 후에 사실은 당연히 더 안정됐어야 되죠. 엔화 강세가 됐어야 되죠. 그런데 그 딱 12시에 발표하고 그동안 30분 뒤에 시장에서 이루어진 매수 매도 조정세는 그와 반대로 불과 30분 만에 다시 달러엔 환율을 150엔으로 띄워버렸습니다. 누군가 살짝 조정을 했다는 거죠. 다들 이런 예상과 다른 정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또다시 다들 굉장히 당황하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못마땅한 해석을 못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기축통화 패권의 이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까 말한 그 제가 세 가지 옵션 이거를 꼭 만족시켜야 된다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겠죠. 항상 저한테 지금 엔화 사놓을 때냐 지금까지 한 세 분이 물어보셨는데 몇 달에 걸쳐서 그때마다 제가 아니다 뭐다 확답은 못하지만 기축통화 패권의 이런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든 달러 강세를 받쳐주는데 엔화가 일시적으로 뭐 약세가 되든 강세가 되든 그것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러 강세를 침범할 정도로 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그러면 제일 위에 주도권이 되니까 엔화가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 원화도 같이 그런 식으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로 엔화를 살 때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살짝 떨떠름하게 얘기를 했었죠. 좀 직설적으로 좀 과도하게 그냥 확정적으로 좀 건방지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그래서 엔화를 안 사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움직임이 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축통화 패권의 흐름에서 마스터 플랜에서 그래서 경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일본이 소비자 물가가 높아서 힘들고 국민들이 곡소리 나고 하는데 수출기업 해외 수출기업 빼고 대부분의 기업들도 힘들고 하는데 엔화 약세를 언제까지 더구나 앞으로 정책 발표도 금리 정책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 이론으로 무조건 엔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배팅을 하는 거죠. 계속 지금 뭔가 엇나가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밑에 이런 정책적인 욕심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은 안 쳐다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바로 그 오후에 한두 시쯤에 나온 기사예요.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한을 1% 초과를 허용했는데도 어떻게 된 게 엔저가 더 가속화되네? 갑자기 1시간, 2시간 만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또. 자,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패권 받쳐주기 움직임 외에도 일본은 아까 봤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항상 자신들이 환율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얘네들 일본 딱 보니까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올려주겠구만 하고 동향을 미리 눈치채 파악하고 덤벼들게 될 투기 세력. 그걸 또 뭐 일명 뭐 굉장히 미화시켜가지고 채권 자경단이라고들 부르대요. 양아치들이죠, 그냥. 얘네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언제든지 자신들이 올리고 싶은 속도로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싶은 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시장의 주도권을 일본이 잡고 중앙은행이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일본의 채권금리가 인상되거나 갑작스럽게 엔화 약세를 점치고 많은 베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장 심리를 조절해야 되죠. 그게 이 절묘한 거죠. 가다가 너무 막 급하게 오르는 것 같다면 여기서 잡고 갑니다. 그러면 시장이 아닌가 봐. 일본은행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으려나 봐. 혹은 욕심 버리죠. 그러면 또 살짝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국제 정세 봐서 미국이 신호 보내서 야 이번엔 좀 힘 좀 써라 하면 갑자기 위에 국제 매입 안 하고 뻥 위로 보내주면서 그냥 띄워버리고 이런 거. 이 띄운 날 비구위안 무너졌죠? 그때 우리 같이 봤죠? 예. 느낌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요 항상.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정밀한 꼼수를 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상단 1% 봉인을 해제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어디까지 열어둘 건지 확답을 안 했어요. 12시에 발표가 나왔는데 1.0 위로 초과 허용하겠다. 근데 예전처럼 1.0까지 허용하겠다 하는 것처럼 1.25까지 허용하겠다, 1.5까지 허용하겠다 이번에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허용한다는데 어디까지 허용한다는 거야? 어디까지 허용한다는 걸 알아야 지금 뭡니까 이 채권 일본 채권 금리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하고 배팅해서 돈 먹고 싶은 애들이
배팅량을 얼마나 더 배팅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닌데 근데 그걸 말을 안 했어요. 12시에. 그러니까 다들 답답하죠. 궁금하고. 투기 세력들은 이미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 석 달 동안 0.5에서 1.0%까지 거의 일정한 기울기로 금리 상단을 올려놓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보면 아시죠? 거의 일정한 기울기로 계속 보내줬죠. 이렇게 가다가 계단식으로 쉬었다가 가다가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엔 조금 계단식으로 쉬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일정하게 계속 한없이 올려 보내줬죠.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도 오히려 이때부터 엔화 저기 약 강세로 빠지겠지. 다들 이때부터 저기 신도시 아줌마들 다 나와서 누구나 다 저기 똑똑하신 분들 엔화 다 샀겠지만 기축통화 패권 흐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2월 달부터 제 아는 친한 동생 비유해서 얘기 드렸죠. 그 친구가 오빠 나 엔화 사놓을까? 적금이나 들어라 가시네야 했다고. 네. 어쨌든 보면 반대로 엔화 강세로 가죠. 근데 그것도 보면 일정한 기울기로 보내줍니다. 이 정도 되면 언론에서 말을 안 해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눈치챕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계속 일본 당국이 나와서 좌시하지 않겠다. 145엔 넘는 거 우린 가만두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결국 지나가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냥 계속 허용해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가려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똑같은 기울기로 어디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보내주겠구나 하고 암시만 줘도 이번에는 투기 세력들이 더욱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최호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또 계속 보내주겠네. 여기다 배팅해야겠다. 최호쿠 얘기 들어보니까 150엔 위로는 안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달러 강세 받쳐주면서 이렇게 계속 또 올려주겠는데 엔화 더 떨어지겠는데 여기다 배팅해볼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새가슴이라 못하지만 국제 환투기 세력은 그만한 힘이 있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배팅하고 무작정 여기다 막 퍼부어가지고 주가 조작하듯이 올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본 중앙은행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일본 중앙은행은. 그래서 어떤 꼼수를 내놨냐 이번에 발표할 때. 오후 3시 30분에 드디어 구체적인 어떤 정책 디테일을 소개하는 자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당시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해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일본 중앙은행이 1% 위로 몇 프로까지 올릴 거요. 그걸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여기에도 적혀 있지 않은데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보면은 1.0에서 거의 아주 잘 이 그림들을 보면은 1.25, 1.5가 아니라 1.0 바로 위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레퍼런스를 딱 정해두고 막을 것 같이 말은 안 하는데 그림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놈들. 참. 즉 오후 3시 30분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설명의 자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둘지 정확한 언급은 피했는데 대신 금리의 상단선을요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에서 이 한참 위로 높은 여기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봐가지고요 이 정도 이제 딱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겁니다. 명시는 안 했는데 그림을 딱 보여줬는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찍는 것도 아니고 1.25에서 아니면 0.1.5 여기다 찍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보이네. 보이시죠? 아까 그 그림이 이겁니다. 1.0에서 여기다 이렇게 찍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림도 찌끄만해가지고 정확히 눈금도 없어서 알아보기도 힘들게 일부러 이렇게 했겠죠. 확실한 뭔가를 안 주려고. 근데 이거를 대충 눈대중으로 가도 이 수준도 아니고 1.0에 딱 붙여갖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뚜껑을 열어놨다 아는데 그림만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1.0 위에 허용한다고 해봤자 여기서 눈곱만큼 허용해주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두리로 또 딱 맞겠다는 얘기인가? 누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빵 떠서 올려서 크게 배팅을 하려고 해도
괜히 배팅했다 돈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먹고 싶은 만큼 못 먹는 게 아닌가? 함부로 특이 생태력들이 못 덤비게 만들죠? 그런 꼼수를 썼다 이겁니다. 즉 이제 1% 위로 조금만 넘어도 언제든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또 이 자리에서 우에다 총재 역시 나와가지고 똑같은 구두 경고를 직접 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우리 일본 국제 금리에 대해서 투기적 상승이 나오는 것 같으면 내가 바로 손수 팔 걷고 나서서 억제하겠다. 그 자리에서 딱 선전 보고하죠. 결국 뭡니까? 오늘의 그 정책 발표도 1% 위에 뚜껑을 열어서 계속 아직 1% 오지도 않았는데 0.88% 수준인데도 얼른 와라. 위에 뚜껑 더 열렸다. 얼마든지 자기들은 보내줄 수 있다. 근데 투기적 세력이 와서 얼마든지 보내줌으로써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계속 더 오를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 자기들의 엔캐리를 자극하고 해서 이 한 몸 희생해서 대신 그러면은 드디어 이번에는 엔화 강세인가 하는데 그 12시에 발표하고 나서부터 슬쩍 150엔에 바짝 붙여 올리면서 그러지도 않네 라는 희망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시간별로 보면 12시에 발표 나오고 12시 30분까지는 150엔에 딱 붙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야 이번에도 엔화 약세가 아니야. 얘네들 보니까 오히려 아니 엔화 강세로 가지 않어. 오히려 뭐 엔화 약세로 가도 막는 애가 없네 하면서 은근히 더 눈치 빠른 애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후에서 지금 몇 시입니까? 8시 반인데 몇 시간 사이에 벌써 150엔을 넘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뭡니까? 종합해보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기들 한 몸 희생해서 상단을 미리부터 급하게 또 열어놨다. 지금 계속 중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결정타 계속 날리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 계속 이제 시작인데요. 뭐 석 달 지났는데 그죠? 예, 그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런다고 해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돌아다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미국 달러 강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엔화에 관심 가지게 만들지는 않겠다. 두 번째 조건도 이런 식으로 바로 발표 30분 만에 슬쩍 미세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신호를 줬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저같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투기 세력들은 이제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거기 다 저 같은 놈들만 양아치들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은 보고 말은 그렇게 해도 딱 알겠네. 지난 석 달간 보니까 야 이것다 다 배팅하고 덤벼 해먹자 크게 한번 라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 막으려고 이번에는 1.25까지 보내주겠다 1.5까지 보내주겠다도 아니고 어디까지 보내준다는 말을 끝까지 안 해. 근데 그림으로 보여준데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마치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된통 뭐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속도 조절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제 좀 아셨죠? 이번에는 또 이런 굉장한 꼼수. 이 3시간에 걸친 처음에 정책 틀 발표하고 3시간 뒤에 기자회견 정책 소상한이 디테일한 거 이제 보도자료 나오면서 보면은 참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우에다 씨 어느덧 정치인이 다 되셨네요. 절묘한 정치인이 다 됐네요. 예. 이 얘기입니다. 이후에 뭐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는 게 예상보다 약했네. 기대보다 약했네. 그러면서 그래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빠졌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기사들이 이후에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 아무것도 모르는 기사고요. 방금 제가 시간별로 체크해드린 것처럼 사실상은 일본 그 엔화 3시 30분에 보도자료 보고 이거 보고 아유 생각보다 약하네 하면서 그때 가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빠진 게 아니고요. 아까 봤지만 이미 12시 이후부터 바로 엔화 약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시장에는 이런 식으로 퍼지겠죠. 엔화 약세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진짜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좀 너무 일본이 정책을 긴축으로 서냈는데 좀 약하게 했어.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됐어.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붙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이 아주 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역시나 시간이 돼서 지금 저녁이 되니까 사실상 일본 중앙은행이 결국은 처음에는 뭐 예상보다 약했네 어쩌네 하지만 결국은 내년도 언젠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 YCC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한 발 더 일부 크게 전진한 것으로들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기사 보니까 결국은 한 발 크게 물러나서 사실상 이제 YCC 폐지하려는 완전히 움직임이다. 그런 해석까지 나오면서 이르면 내년 1월 아주 빠르죠. 그때는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일본은 이번에도 절묘한 움직임으로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가 다른 요소들이 그걸 봐야겠죠. 오늘 또 이렇게 길고 머리 아프고 답답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1000만 구독자 여러분들 큰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아주 운치 있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